안녕하세요. 저는 39세 주부입니다. 남편과 중학교 2학년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요. 제가 겪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우는 남편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인데요. 이름은 수진이고 5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조카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신우는 원래 성격이 좀 자유분방하고 계획성이 없는 편이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고 대학도 겨우 졸업한 후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가 30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 남편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더라고요. 신우도 처음에는 남편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되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혼 후에는 더욱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정말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신우는 지금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서 늘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명절 때나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면 항상 돈 얘기를 하곤 했어요. 조카 학원비가 힘들다느니 생활비가 부족하다느니 하면서 은근슬쩍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였죠. 남편도 여동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가끔씩 용돈을 주긴 했지만 매번 주기엔 저희도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에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거든요. 딸 하나 키우면서 생활하기에는 괜찮지만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딸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대학 진학을 생각하면 돈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돈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물론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매번 도와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가끔씩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주곤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 밤 늦게 신우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났나 싶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지금 어디에요?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언니 오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지금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뭐라고 여보가 쓰러졌다고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아니에요. 언니 오지 마세요. 지금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받고 있는데 곧 수술실로 들어간대요. 신우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정말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얘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쓰러진 거야?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대요. 심근경색인가 그런 거라고 하던데. 당장 수술을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해요. 심근경색이라고 그럼 정말 위험한 거네. 그럼 지금 수술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언니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3천만 원이나 든대요. 3천만 원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 내 심장 수술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큰 돈이 없고 오빠 통장에도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수술비 없으면 수술 못 해준다고 하는 거야. 내 병원에서 수술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요. 응급 상황인데도 돈부터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병원 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남편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요즘에는 응급 상황에서는
일단 수술부터 하고 나중에 수술비를 정산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병원은 규정이 다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오빠밖에 없잖아요. 언니만 믿고 갑니다. 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우가 그렇게 울먹이면서 애원하니까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우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돈부터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지나 내가 돈을 구해볼게. 그런데 3천만 원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언니 시간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해요. 새벽까지도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 은행도 다 문 닫았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돈을 구해? 언니 혹시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거 없어요? 아니면 지인분 중에 빌릴 수 있는 분 계시면 제발 부탁드려 보세요. 저는 그때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동안 딸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적금을 넣어두고 있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2년 동안 넣어서 거기에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했어요.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적금이 2천만 원 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다른 데서 빌려볼게. 언니 정말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이 다 닫아서 내일 아침에나 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급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급해졌어요. 새벽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데 어떻게 돈을 구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이곳저곳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남편 직장 동료 중에 여유가 있는 분이 계셔서 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1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분도 가족의 응급 상황이라고 하니까 흔쾌히 빌려주시더라고요. 수진아 나 돈 구했어. 내일 아침 일찍 은행 가서 적금 깨고 빌린 돈까지 합쳐서 3천만 원 준비할게.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중도해지라서 이자가 좀 깎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동료분께 빌린 돈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돈을 준비하고 나서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나 돈 준비했어. 지금 병원으로 갈게. 어느 병원이야? 병원 이름이랑 주소 알려줘. 언니 진짜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병원에 오지 마시고 제가 언니 집으로 갈게요. 왜 내가 병원에 가면 안 돼? 여보 얼굴도 봐야지. 지금 오빠가 수술 중이라서 중환자실 앞에서도 못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수술비를 빨리 내야 해서 제가 돈 받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빨리 와. 1시간 정도 후에 신우가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눈도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정말 밤새 울었나 보다 싶었어요.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는 게 정말 급하게 나온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오빠가 깨어나면 언니가 이렇게 도와준 거 꼭 얘기할게요.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보다 여보 상태는 어때? 수술은 잘 되고 있어. 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수술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그럼 이 돈 가져가서 빨리 병원비 내고 와.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도 챙겨와. 네, 알겠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급하게 가야겠어요. 그렇게 신우는 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계속 신우에게 연락을 했지만 수술 중이라서 자세한 소식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했어요. 여보 상태 어때? 수술 잘 되고 있어.
언니 아직 수술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몇 시간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나도 병원에 갈게. 어느 병원인지 주소 알려줘. 언니 지금은 수술 중이라서 중환자실도 못 들어가요. 그냥 복도에서 기다려야 해서 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옆에서 기다려야지. 혼자 기다리기 힘들잖아. 언니 괜찮아요. 저도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언니까지 오시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수술 끝나고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불안했습니다. 딸에게도 아빠가 갑자기 아파서 수술받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딸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많이 아파 괜찮을까? 응, 괜찮을 거야. 아빠가 워낙 건강하시니까 수술 잘 받고 금방 나으실 거야. 그래도 걱정돼. 우리 아빠한테 가볼 수 없어. 지금은 수술 중이라서 못 가고 나중에 안정되면 면회 갈 수 있을 거야. 저희 모녀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걱정되어서 계속 뒤척였거든요. 딸도 아빠 걱정하면서 몇 번이나 깨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신우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여보 상태 어때? 수술 잘 끝났어. 아, 언니 수술은 잘 끝났어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야? 의식은 돌아왔어. 아직 마취해서 완전히 깨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 그럼 나도 오늘 병문안 갈게. 몇 시에 가면 돼? 아니에요. 언니 아직은 중환자실에 있어서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된대요. 조금 더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때 언니한테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여보는 뭐라고 해? 깨어났을 때 뭐라고 하시던? 아직 제대로 깨지 않아서 대화는 못했어요. 그냥 잠깐 눈만 뜨고 다시 잠들었다가 그러는 정도예요. 그렇게 신우는 계속 저를 병원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중환자실이면 면회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중환자실이라고 해도 가족은 면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SNS를 보고 있었는데 신우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신우가 올린 사진에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고 정말 축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카페 창업 확정. 오늘 계약금 넣고 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건배.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곧 멋진 카페로 찾아뵐게요. 해시태그 새 출발, 해시태그 카페 창업, 해시태그 감사, 해시태그 친구들 최고. 저는 그 글을 보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빠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면서 울먹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카페 창업이라는 거였어요. 신우가 언제부터 카페 창업을 준비했던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카페 창업 자금은 어디서 구한 건지도 의문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댓글들도 봤는데 친구들이 축하한다는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카페. 오픈하면 첫 손님으로 갈게. 창업 자금 마련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카페 창업 축하 파티를 할 수 있는 건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신우 계정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정말 남편이 아파서 회사에 안 나온 건 아닌가 싶어서요. 여보세요, 김대호 과장님 계신가요? 아, 사모님 과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급한 일이신가요? 아, 회의 중이시라고요. 혹시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몸이 아프시다고 하셨나요?
어제요? 아니요. 어제도 정상 근무하셨는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셨고. 지금도 회의 중이세요. 무슨 일이시죠? 과장님께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회의 끝나시면 집에 전화 달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어제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오늘도 멀쩡히 회의 중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신우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수진,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서 설명해.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무슨 일이긴 뭔 일이야. 너 지금 SNS 보라고 카페 창업한다면서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있잖아. 그럼 오빠 수술은 뭐야? 다 거짓말이었어. 그 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긴 뭐가 아니야. 오빠 회사에 확인해봤더니 멀쩡히 출근해서 회의하고 있다던데 당장 내 앞에 나타나? 언니,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가겠습니다. 당장 와. 지금 안 오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1시간 후에 신우가 집으로 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멀쩡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어제 그렇게 상해 보이고 눈물 범벅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좀 화가 난 표정이더라고요. 김수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오빠가 죽어간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하지만 내 사정도 좀 들어봐. 사정이 뭔 사정이야. 3천만 원을 사기친 거잖아. 내가 딸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야. 그거 당장 내놓아.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카페 창업하려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랬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거짓말로 사기를 쳤다는 거야. 그럼 솔직하게 카페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됐어. 그랬으면 언니가 빌려줬겠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거야 내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거짓말로 속일 일이야. 어차피 언니네는 돈 많잖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돈 많다고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거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언니가 너무 심하게 말하네요. 사기라니요. 그냥 빌린 거잖아요. 나중에 카페 운영하면서 다 갚을 거라고요. 빌린 거라고 언제 빌려달라고 했어? 오빠가 죽어간다고 거짓말해서 뜯어낸 거잖아. 이게 빌린 거야. 신우는 끝까지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가족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나중에 갚겠다고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심하게 나온다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언니도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가족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랑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거랑 같은 거야. 너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저도 정말 절실해서 그런 거예요. 카페 창업이 제 꿈이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그럼 대출을 받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왜 거짓말로 남을 속여? 대출은 신용이 안 좋아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다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였어요. 카페 계약금에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까지 다 지불했다면서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 이미 다 써버렸다고.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이미 계약금도 내고 인테리어 업체한테도 성금 주고 다 진행된 상태라서 당장은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럼 언제 돌려줄 건데? 카페 오픈하고 운영하면서 조금씩 갚을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3년이 걸리잖아. 그것도 카페가 잘 되면 말이고 망하면 어떡할 거야? 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할 거니까 꼭 성공해서 언니한테 갚을게요.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뜯어내고도 당당하게 굴고 있는 신우를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김수진, 너 지금 당장 돈 못 갚으면 나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갚을게요. 경찰서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 너 지금 사기를 친 거야, 명백한 범죄라고.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어쩔 수 없으면 또 그럴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마지막이긴 뭐가 마지막이야. 너 같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신우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정말 힘들어서 그랬다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도 정말 힘들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안 되는 거야. 저도 정말 절실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언니도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언니랑 오빠밖에 없는데. 가족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가족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하지만 아무리 신우가 울고불고 해도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거짓말로 속여놓고도 자기가 피해자인 양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가족 간의 일이니까 합의해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녹음해둔 통화 내용이랑 신우 SNS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하니까 명백한 사기 사건이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우가 저에게만 이런 사기를 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도 각각 다른 핑계로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신우 고모에게는 조카가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더라고요. 1천만 원을 받아냈었어요. 그리고 신우 친구에게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500만 원을 받았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조카 수술비라고 해서 8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심지어 신우가 다니던 마트 사장님에게도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합치면 1억이 넘는 돈을 사기친 거였어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신우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하나씩 알게 되면서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신우 고모는 정말 분노하셨어요. 이 못된 년이 어떻게 조카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야. 신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걔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마트 사장님은 더욱 화가 나셨어요. 직원을 믿고 도와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을 믿고 일할 수 있겠어. 결국 신우는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페도 제대로 문을 열지도 못하고 계약이 취소되었어요. 이미 낸 계약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은 날아갔고요. 재판 과정에서 신우는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이미 다 써버린 상태라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신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나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시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우리 딸이 저지른 일인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갚아주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필요 없어요. 이건 수진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여동생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보, 내가 다른 데서 대출받아서라도 갚을게. 정말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왜 갚아? 이건 수진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래도 내 여동생이 저지른 일인데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당신이 모른 척하는 게 아니야. 이건 범죄야. 범죄를 가족이라고 덮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남편도 처음에는 여동생을 감싸려고 했지만 사기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나서는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신우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너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어. 지금은 시댁과도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 하셨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명절 때도 가지 않고 있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조카예요. 엄마가 이런 일로 구속되어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지금은 시부모님이 돌보고 계시지만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카가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모, 우리 엄마 언제 집에 와요? 엄마가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엄마가 나쁜 일을 해서 잡혀간 거 맞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겨우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는 걸 알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도 부끄러워요. 친구들이 다 알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너는 당당하게 살아도 돼. 그래도 조카가 너무 불쌍해서 가끔씩 용돈도 주고 있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우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신우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오기도 해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속고 싶지 않거든요. 몇 달 전에는 신우가 출소 후에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면서 다른 친척을 통해 연락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한번 신뢰를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분들과는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했지만 신우에게는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도 전세로 살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냉정하게 확인부터 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왜 병원에 오지 못하게 했는지, 왜 급하게 현금으로 달라고 했는지,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도 그렇고요. 그때 조금만 더 꼼꼼히 확인해봤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특히 신우가 울면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이 들어서 의심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일을 교훈 삼아서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려고 해요. 딸 대학 등록금은 다시 모아야 하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도 이번 일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 간에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닫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앞으로는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큰 결정은 혼자 하지 말고 꼭 같이 상의하자. 그래, 이번에 내가 너무 성급했어. 다음부터는 꼭 상의할게.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말라고 얘기해줬어요. 민지야, 이번에 고모가 한 일 알지? 내 거짓말에서 돈을 뜯어낸 거죠. 그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해 봐야 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고모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고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야. 제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착하게만 살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남편과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신우의 정체를 알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속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을 테니까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큰 돈이 오갈 때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특히 급하다고 재촉하거나 확인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더욱 의심해 봐야 해요.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 베푸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신우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지만 조카만큼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에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조카가 크면 엄마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라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덮어주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